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바쁜 와중에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오늘 엄청 바쁜 날이긴 하죠. 뭘 하도 여러 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침에 뭐 회의가 여러 개 있었고 계속 회의를 하다가 정작 제 지역 오늘 영등포에 후보가 맞아요. 오시는 유세가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회의 때문에 늦어가지고 막판에 가서 얼굴 보고 후보 마지막에 차에 타실 때 악수하고 가시고 인터뷰가 사실 하나 또 있었는데 여기 오면 새날 오면서 시간이 안 돼서 차에 같이 타고 오면서 인터뷰를 전화 했는데 인터뷰로. 아니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아. 그리고 다시 보내드렸는데 언론사인가 보죠? 언론사. 신문사 같은데. 통신사였는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잠깐 깜빡했어요. 너무 피곤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인터뷰를 하다가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문재인 대통령.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 저 TV 찬조 연설을 또 오늘 녹화를 했어요. 근데 어제 사실은 어제가 하루 종일 5.18도 있고 뭐가 바쁜 날이었는데 TV 찬조 연설 오늘 녹화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원고 작성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녹화를 하고 그러니까 내일 나갑니다. 제가 TV 찬조 첫 아마 연설일 텐데. 문재인 대선 나왔을 때요. 그때 상황실장인가. 종합상황본부장이었는데 네. 그때는 한 3달인가 4달을 3시간씩 잤어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걸어가다가 엘리베이터에 문을 그대로 부딪힌 적이 있어요. 아이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잠을 계속 못 그때 자니. 방송을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네. 그게. 꽝 아. 이렇게. 근데 이번엔 조금 여유롭게 하겠거니 했는데 이게 이제 막판에 사실은 긴장 강도가 높아지고 이제 뭐 안전 대책 이런 것까지 하니까 좀 예, 피곤하시죠. 원래 이런 게 있죠. 그 100억 가진 부자가요. 100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00억 갖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더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더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 문제는 그렇죠. 네. 이게 긴장을 놓을 수 없으니까 제가 아침에 아까 좀 전에 보신 영상의 취지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 경호를 한다. 맨날 밖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백악관이나 청와대 안에. 어쩌다 나가서 하루 또는 몇 시간을 경호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선거 때 경호를 해도 통상 한국에서 테러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 경호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러 위협을 가지는 상태에서 그건 한 달 정도의 레이스를 벌이면서 경호를 하는 거고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상적인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 경호를 하는 거여서 실제로 경호 인력들이 지금 많이 붙었는데 네. 저게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잘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긴장이 그런데 그 통상적인 경호 환경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너무 미안한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정상회담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네. 매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우리로서는 남아있는 기간 한 2주가 안 돼 있는 기간에 빨리 무사히 네. 마치고 정식 팀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엄청나게 그렇네요. 제가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고생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 진짜. 보면. 네. 자, 통상적으로라면 사실 제가 그 명색이 수석최고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안전대책 TF의 단장을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자리라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자꾸 여러 가지를 맡게 되는 게 그게 아닌데 일을 잘하지 마세요.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어.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차단막을 뭘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저기 왜 이쁘지가 않냐 뭐 엉성하냐 이거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것이 다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능하지 않은 시간에 우선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그러면서 보완해가는 것이어서 다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앞당겨서 지금 진행들을 하는 것이고 의사는 모양과 형식보다 실 위주로 지금 하면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이런 관련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브리핑이나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요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자세한
이 안전 문제에 대한 것은 브리핑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할 수도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요게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상품을 무대에 올려놓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 단위로 전략이 바뀔 거고요. 어쩔 때는 TV 토론이라고 하는 무대에도 올려놓고요. 유세라는 무대에도 올려놓는데 이거를 다 모든 걸 종합 컨트롤해야 되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다 스텝이거든요. 이제 본인의 개인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율해주는 선대위가 하는 일 역할이 되게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후보보다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가 피곤하죠. 네. 제일 피곤하죠.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 어제 TV 토론이 있었어요. 지금 캠프에서는 또는 김민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 토론.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럴 때 TV 토론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뭐가 더 막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쫓아오는 분들에게 득점을 허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큰 틀에서 봐서는 그렇게 실점을 하거나 상대의 득점을 허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게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과 문제 제기는 있고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TV 토론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서 이건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아쉽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끝나고서 조금 며칠 지난 다음에 여운을 놓고 생각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보였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기본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지만 남는 거죠. 이미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경우에는 막 누군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뭔가 막 하는 것은 남는 것처럼 보였는데 며칠 지나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바라보는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저 사람은 좀 태도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통상 TV 토론은 결과를 실제 판단하는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론인데요. 정확하네요. 그게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에요. 내용도 기억 남아요. 이제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미지만 남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옛날에 아주 정석인 게 케네디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전에 가령 라디오 토론 시대에서 TV 토론 시대로 갔을 때 논리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는 이미지만 남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TV 토론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근데 어저께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굳이 이 시점에 개헌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왜 던진 거냐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우선 첫째는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사실 이미 일찌감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저것을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입법부의 다수를 잡아오고 있는데 이제 행정부까지 정함하고 되면은 그야말로 권력 독점 내지는 거의 독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비판, 비난, 마타도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를 본 건데요. 마침 5.18이어서 5.18 헌법 전문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보면은 대략 이것이 어떻게 실효적이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개헌을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후에 국민의힘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지적은 못하고 왜 갑자기 했냐, 안 할 것처럼 하더니 했냐, 진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당황하신 거죠,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 안 꺼내고 갈 줄 알았더니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거는 임기 후반 정도에 이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거는 이미 그 발표문에서 나와 있지만은 시기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되는 대로
지방선거일 수도 있고 총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개헌 안의 핵심이 권력 분산인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권 분립 내지는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다 뿐만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 안 돼도 쿠데타가 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형식적인 삼권 분립이 있었는데 이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도 있었고 삼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이 계엄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현재의 문제는 입법, 행정, 사법 전체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제를 하자. 그건 입법의 권력을 나누는 거죠. 대통령이 조금 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감사원 이런 걸 국회로 가져가자. 국회의 권한을 늘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걸 수 있어요. 중앙정부로 독점되어 있는 것을 지방정부로 더 넘기자. 그것도 또 그런 거예요. 검찰도 사실 어제 얘기는 안 됐지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검찰개혁도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치 사정을 하는 것으로 이용되어 온 것을 분산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권력을 계속 국민의 편으로 분산시켜 간다라는 입장에서 개헌도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이럴 겁니다. 이번 대선 때는 상대방들이 야 이거 입법부도 다수인데 행정부까지 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권력 분산의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대선을 이기고 다음 지방선거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나올 거냐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아니 입법부 행정부 다 가져갔는데 지방선거라도 우리가 좀 이기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민의힘이. 그 논리로. 그건 너무나 그건 딱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일관되게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가기 위한 권력 분산 작업의 일관성상에 있는 거죠. 가령 지금 어저께 얘기 나온 것 중에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더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의 제2국무회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건 그런 권력 분산 작업을 계속하는 연장선에 있는 거여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기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후의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논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대응 논리도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개헌 발표가 5.18 즈음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마 이쪽 진영에서 선거하면 일타강사하는 김민석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가장 전문가다. 기획 이런 쪽엔 최고 전문가다. 근데 이게 지금 김민석 의원도 처음 해보는 선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게 박빙으로 따라가는 선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또는 박빙인 선거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론조사가 어떤 경우는 2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방어하는 선거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죠. 저는 사실은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거나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 격차가 많게는 20%에서 뭐 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당 격차는 일관되게 5에서 10을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인 경우가 더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의 선거는 대부분 정당 격차로 수렴합니다. 큰 선거가 총선이든 결국에는 지방선거 마지막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란이라는 특수 상황과 후보의 격차가 워낙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후보 격차 아주 훨씬 더 큰 후보 격차와 그보다 좁은 정당 격차 사이에 그 어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정당 격차 수준으로 선거 결과가 끝난다. 그건 선거운동 아주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근데 후보 격차만큼 똑같이 날 것이냐?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 정당 격차로 마지막에 수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후보 격차만큼은 안 되지만 정당 격차보다는 더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정당 격차 수준 또는 박빙의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내란 이후에 위기 극복을 할 때 이 갈등 구조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참 어렵죠.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를 해준 의미도 내란 나고 경제가 엉망이 됐는데 힘을 좀 모아 더 정리를 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한다면 그 이후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승리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조금만 실수하거나 흔히 얘기하는 고개를 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 변수는 안 되겠지만은 상대가 어쨌든 하다가 단일화라는 것을 하거나 저는 그것이 파괴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좁혀지겠죠.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로서는 마지막까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야,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예를 들어서 박빙으로 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물론 여기까지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박빙으로 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박빙으로든 이렇게든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정도로 하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해도 어정쩡하게 아주 근소하게 이기잖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탄핵 이야기 나와요. 엄청나게 저쪽에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새 정부의 입장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수위도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과 득표율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인지상정 측면이 있어서 상당 정도의 지지층과 상당 정도의 조금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는 아예 뭐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방심 요인들이 보여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층의 사기도 중요하거든요. 사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딱 전제가 있어요. 우리 투표장만 나가면 우리 아는 지인만 투표장 데리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그 사기가 죽어 있고 시무룩해져 있는 게 아니라 투표 날만 기다리는 분위기는 분명히 그런 거죠. 바로 빨리 와라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실은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아이 뭐 하면 그냥 뭐 고개 들어도 된다. 그냥 우리 압승한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죠. 위험한 이야기. 당으로서는 항상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총선 때 시작하기 전에 후보 당시 대표께 마지막까지 한석만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대표가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네.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선거를 하는 편인데 항상 그럴 때 마지막에 우리 200석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10석 정도 이룬 겁니다. 비관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 행동하라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소위 보수 인사들이 뭐 이재명 지지러시, 입당러시 오늘도 보니까 뭐 김상우 의원은 파란 옷 입고 요새 무대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김상욱, 김용남,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허은하 이렇게. 일단 셋이 이어졌고요. 저게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그룹적 움직임으로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의 분들은 야 보수 쪽에 다 받아주면은 우리 색깔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지금 뭐 다 받아준 것도 없고요. 민주당이 펼칠 그라운드가 훨씬 넓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저번에 저 무슨 인터뷰에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이야기 하신 적 있거든요. 지금 들어온 겁니까? 아직 안 들어온 겁니까? 아직 깜짝 안 놀라셨잖아요. 아우 기대. 더 있어. 아직 선물 보따리는 많다. 저렇게 되면 지금 뭐 오늘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아직 놀란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 겁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 보수 쪽 문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리는 저 사람도 같다고 지금 그게
날마다 입이 조금 쩍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김문수도 오겠어. 아니, 심하면 지금 그런 얘기까지 도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재명 지지 선언설. 이번 선거를 윤석열이 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민주당 입당. 제가 내일 이제 저 방송될 그 찬조연설 참 재밌는 것이 제가 20여 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찬조연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광고도 했었고 찬조연설도 했었습니다. 그때 찬조연설을 방송이 되자마자 끝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수고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TV 토론팀에서 논의를 하셔서 제가 이제 1번으로 방송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뭐 전혀 저는 이제 뭐 얘기를 한 건 없고 전체 기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정리를 해서 녹화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김대중과 이재명이 많이 겹치고 김대중이 정권을 잡은 시기와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시기가 많이 겹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겹치고 환경이 많이 겹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고생한 사람이 내공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 이게 맞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그 시기에 DJP 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의 연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장 보수 세력과 연합해서 IMF 극복하고 나라 살리고 남북관계 복지국가 이런 거를 틀을 잡았죠. 지금 어찌 보면은 제일 어려울 때 또 일종의 그런 그렇네요. 연합을 DJP 연합식이 아니라 내부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냐. 그때는 우리가 바깥에 손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커져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안에 끌어들이는 DJP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지사지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김대중이 그들을 끌어들였던 거기도 하지만 김종필, 박태준이 김대중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잡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보수지만 나름 큰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DJ밖에 대안이 없구나. 이때는 잡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저는 보수 중에 중도 중에 비교적 합리성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재명의 손을 잡아야 할 때다. 왜? 이재명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뭉쳐서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의 관점에서는 지금 오신 김상욱, 김용남, 허은하 이런 분들도 쉬운 결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역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다른 분들이 또 결합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크게 판을 짜야 되는 것이고. 그렇네요.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눈에 보이기는 해요. 불안한 거예요. 더 들어와도 된다고 느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김민석 의원은 시간 여행자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시작해가지고 시간 여행자 같아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30대. 근데 정권 우리 교체할 때 97년이 32 최연소. 그때 제가 우와. DJ 대통령 될 때 한 달 내내 제일 옆자리에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이준석 나이가 40이에요. 아. 그보다 8살 젊었다는 거. 자, 지금 또 가셔야 되니까요. 길게 이야기는 못하고.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레벨이 다르구나. 역시 김민석을 일타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딱 이해가 됐어요. 의원님 잠깐. 네. 뭐 하는 거야? 자, 아니 이거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이게 돌아가면 이제 빨간색 판 네네, 이게 잘 뒤집어졌다고 돌아가요. 난리친다. 이게 잘. 지금 네. 스포츠만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제이님, 강덕구 의원님, 내란 비호집이랑 김문수 망언집은 어디서 구합니까? 요거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가면 다 올려져 있어요. 거기가 그거 다운 받으셔갖고 인쇄하시면 바로 책이 됩니다. 자, 제이님, 김민석 의원님 육체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압도적 승리로 국가의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새날에서 코오시스를 주실 테니 꼭 드십시오. 김민석 화이팅 하셨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대선 끝나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생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솔로몬의 부모는요. 그걸 내가 갖고 데리고 있으려고 안 해요. 빨리 차라리 보내는 게 낫지.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